교수님께서 그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게 그 부채 총액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질의 문제다. 이 부분을 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질의 문제 요 부분을 쪼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가계부채 규모, 총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 우리 독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정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독자분들이 "가계부채 2,000조 문제다." 막 폭탄 그림 그려지고 막 그러니까 2,000조가 마치 터질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2,000조의 문제가 없다.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이렇게 인상기에는요,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실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날짜로 이 가계 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가계 신용 데이터에서 가계 대출이 있는데, 가계 대출 규모가 실제로 3 분기에 줄었습니다. 어. 1 분기에도 줄었었고요. 2 분기에는 증가 속도가 주춤하다가 3 분기에 가계부채가 규모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20 년에는 금리가 싸니까 영끌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레버리징이죠. 근데 2022 년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디레버리징, 빚 갚는 데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규모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000조 안 터진다라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 질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00조가 아니라 그걸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다중채무자 뭐 이런 문제라고도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그 문제가 가장 집중되는 영역들이 누구냐면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자, 이 음. 고위험군이죠. 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혹은 제가 취약차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3 가지 이상의 빚을 갖고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하면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또 이들의 비중, 그러니까 거의 고위험군과 취약차주가 거의 교집합이 많아요. 교집합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차주들의 경우 전체 가계부채에서 대략 한 5-6% 정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2,000조의 5%면 100조잖아요. 100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고요. 그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2,000조 부채를 좀 떨어뜨리고자 알아서 갚는다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부자분들은 알아서 부동산 팔고 빚 갚아요. 가계부채 문제가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없다는 거죠. 규모 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버리면 가계 금융 대출을 더 규제해요. 규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금융 규제를 단행해요. 대출 못 받게. 네.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요. 그래서 재밌게도 가계 대출 규모는 축소됐는데 신용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어요. 그리고 카드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어요. 음. 이게 그런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금융 규제를 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 이게 총량적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기에는 자연스럽게 총량의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떤 차주가 정말 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떤 차주가 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일까? 그들에게 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법이 뭘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정책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 웅달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우리 인터뷰 내용을 또 언론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함의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왜냐면 그 정책이 바로서야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도 좀 혜택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정책이 엉뚱하게 가면 정작 그 가계부채 부실 문제 없는데 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장학금 대출 받거나 1억, 2억 담보대출 받아서 집 이사하고 싶은데 정작 그런 이사를 못 가게 막는 일이 바로 벌어져요. 되게 재밌는 일인 음.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런 부분을 정말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은 게, 그 정책 뭐 당국자님들도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셔야겠지만 저희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은, 또 미디어에서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파하면 뭐 쓸데없는 그런 공포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또 이미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고, 또 뭔가 네. 어떤 뭐 거액의 뭐 자산을 사거나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건데 또 그 네. 타이밍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에너지가 소진돼요. 이 뭐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 없다." 그러면 "쟤 뭐야?" 막 이래요. 네. 총량적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이제 댓글이 악플로 쌓이니까 저도 네. 스트레스인데, 이 맞는 말을 해도 틀리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그 틀린 말이 맞다고 인식해 왔던 거죠, 그동안 많은 독자분들이. 그런 것도 또 좀 안타깝고, 그 가계부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제 채널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 정말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가계부채 규모는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경인남 시리즈 중에 가계부채를 다룬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추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안타깝지만 뭐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갈아타기라는 것도 향후 금리의 추이를 좀 먼저 그림 그려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정책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갈아타기가 있죠. 그게 안심 전환 대출인 거죠. 음. 혹시 여러분들이 어 고금리에 시달리다거나 혹은 변동금리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는 그 안심 전환 대출, 주금공이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여기 한 명이 또 친한 후배인데 여러 가지 상품 출시 상황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뭐 이미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있고요. 뭐 신청자 규모가 줄었다. 뭐 그 대상이 좀 너무 좁아서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너무 이 변동금리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좀 추천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정책금리를 활용하는 거니까 뭐 최저 연 3.7% 고정금리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저렴한 금리고요. 시중금리는 23년 중반 들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시중금리는 그쯤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 3.7%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게 정책 금리는 여러분들한테 오는 수혜예요. 물론 이제 비판도 많아요. 뭐 자기 돈 많아서 집 산 사람들 왜 세금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느냐. 우리는 집도 못 가졌고 집값 상승할 때 혜택도 못 받는데 계속 벼락까지 됐는데 왜 집 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정책이 마련됐으니까, 그리고 이 정책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 말고도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런 전환대출 상품 같은 것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손품 발품을 팔으셔서 이 금리의 역습을 좀 받지 않도록 움직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상환 기간을 상정해야 됩니다. 나는 10년 상환이다, 아니면 2년 상환이다 여부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바꿀지 여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가늠해 보시면서 상환 기간이 어느 정도이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실 때 이런 상품들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금리 인상 이슈랑 부동산 시장을 네. 엮어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말씀 중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시중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훈풍 자체는 좀 어렵겠다. 자, 이렇게 제가 늘상 보여드렸던 이 부동산 시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웅달님하고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이 지점 마이너스 0.3 어, 언저리였었어요. 그 사이 벌써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5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자, 주식 시장은 금리의 선행에서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금리와 동행한다라는 거 제가 강조했죠. 그러면 기준금리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23년 2분기에 기준금리의 고점이 오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집값 조정률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누구도 이 높은 금리로 어, 9%, 8%로 대출받아서 집 살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야기되는 것이고, 이 조정률이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23년 2분기까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더 떨어지다가 이 하락률이 좀 둔화되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그려보면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점이 23년 2분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어, 맴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락률이 많이 좁혀졌을 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 정도면, 그 정도로 좁혀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상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조절론 들어가고 조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동결 하다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여러 번 제가 해드렸죠. 근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마련될 때쯤에는 조정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어붙어 있는 매수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상당 기간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마이너스 하락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어서 그 폭을 좀 좁혀 나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떨어지다가 20,000원씩 떨어지다가 30,000원씩 떨어지다가 다시 10,000원씩 떨어지는 음,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10,000원씩 떨어지고 있는 네. 구간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23년 연내에는 그래도 적어도 중반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중반 이후에 그 하락률이 좀 좁혀진다. 예, 그런 시점에 매수 시점을 좀 가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제가 웅달님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되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더 미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더 어, 영향을 미치죠. 실질금리에 반영을 시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금리는 자산시장이라는 면에선 중력과 같이 작용합니다. 압박인 거죠.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는 자산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금리의 향방과 향후 경기 진단 이런 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올바른 객관적인 경기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즉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교수님께서 쓰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도 읽어보시면은 더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